1929년에 조셉 케네디는 대폭락이 닥치기 6개월 전 세 가지 특정 매매를 했습니다. 그는 현금으로 전환했고 금을 매입했으며 변동성에 대비한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시장이 89% 폭락했을 때 다른 모든 이들이 모든 것을 잃는 동안 케네디는 5천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1987년에도 폴 튜더 존스는 똑같은 세 가지 매매를 했습니다. 현금, 금, 그리고 변동성 말이죠. 10월 19일 시장이 단 하루 만에 22.6% 하락했을 때 존스는 그 하루에만 1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2008년에는 마이클 버리, 존 폴슨 외 여러 투자자들이 똑같은 세 가지 매매를 했습니다. 현금, 금, 변동성.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와중에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2025년에는 워렌 버핏, 레이 달리오, 빌 에크먼이 똑같은 세 가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도 아니고 다섯 가지도 아닌 세 가지 매매 말입니다. 지난 100년간 모든 주요 폭락 전에 효과를 발휘했던 바로 그 세 가지 매매 말입니다.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이것은 폭락이 항상 동일한 순서를 따르기 때문에 반복되는 기계적인 패턴입니다. 극단적인 고평가, 과도한 레버리지, 촉발 사건, 강제 청산, 그리고 공포, 그리고 다가올 폭락을 미리 알아차린 투자자들은 매번 똑같은 세 가지 매매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매매가 정확히 무엇인지, 1929년, 1987년, 2008년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2025년 현재 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이 패턴을 무시하고 폭락 속에서 주식을 계속 보유하여 30에서 50% 또는 그 이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인식하고 그에 따라 포지션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매매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며 폭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매매가 왜 특별한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왜 네 가지 매매가 아니고 왜 10가지 다른 전략이 아닐까요? 폭락은 예측 가능한 기계적 순서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매매는 그 순서의 각 단계를 다룹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 단계입니다. 스마트 머니는 기업 가치 평가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잠재적 보상보다 위험이 더 커진 것이죠. 이때가 바로 시장에서 빠져나와 포지션을 현금으로 전환하고 자본을 보존하며 폭락 전에 탈출하는 시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산 보존 단계입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명목 화폐와 금융 자산이 붕괴될 때 구매력을 유지하는 금 또는 기타 실물 자산을 보유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수익 창출 단계입니다. 단순히 자산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폭락 자체에서 수익을 얻는 단계입니다. 이는 변동성 상품, 공매도 포지션, 풋옵션, 신용부도 스왑과 같이 시장이 폭락할 때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베팅을 필요로 합니다. 이 세 가지 매매가 함께 실행되면 완벽한 포지셔닝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매매는 손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두 번째 매매는 인플레이션과 통화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세 번째 매매는 폭락 자체로부터 돈을 벌어줍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매매가 모두 성공한 후에는 제가 나중에 논의할 암묵적인 네 번째 매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존한 현금과 벌어들인 수익으로 바닥에서 매수하는 것이죠. 하지만 먼저 100년 가까운 세월에 걸친 네 번의 다른 폭락에서 이 세 가지 매매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매는 현금 전환입니다. 이것은 폭락이 오기 12개월에서 18개월 전에 일어납니다. 시장이 지속 불가능한 고평가에 도달했고 스마트 머니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가장 초기 신호, 즉 인식입니다. 이것이 네 번의 폭락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929년 조셉 케네디는 광란의 1920년대에 가장 공격적인 주식 투기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내부자들이 최고점에서 팔 수 있도록 가격을 끌어올리는 조직적인 매수 계획인 주식 풀을 운영하여 수백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1929년 초까지 케네디는 여러 주식에서 상당한 포지션을 통제했습니다. 시장은 환희에 차 있었습니다. 주식은 5년 만에 3배로 뛰었고 모든 사람들이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신용거래 장호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투자자들은 주식 가치의 90%를 빌려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케네디는 위험을 인지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레버리지를 쓰고 전액 투자했을 때 더 이상 매수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매수자가 없으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가격이 조금이라도 하락하면 레버리지를 쓴 투자자들은 마진콜에 직면합니다. 그들은 강제로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그 매도는 가격을 더 낮추고 더 많은 마진콜을 촉발하여 죽음의 소용돌이를 만듭니다. 케네디는 이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9년 여름 케네디는 체계적으로 자신의 주식 포지션을 현금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을 움직여 좋지 않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팔지는 않았고 몇 개월에 걸쳐 꾸준히 팔았습니다. 9월까지 케네디는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보유했습니다. 다우존스는 9월 3일에 381포인트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폭락은 케네디가 시장에서 나온 지 7주 후인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여 자산이 증발하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케네디는 현금을 보유한 채 보호받았고 다음 매매를 준비했습니다. 1987년 폴 튜더 존스는 원자재와 주식을 거래하여 성공적인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7년 중반까지 존스는 시장 가치 평가에 대해 깊이 우려했습니다. 다우존스는 1982년 1000포인트 미만에서 1987년 8월 2400포인트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5년 만에 140% 상승한 것이죠. 주가 수익 비율은 높았고 신용거래 장호는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대규모 거래를 실행하는 프로그램 매매라는 새로운 현상이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존스는 계산했습니다. 그는 몇 개월 내에 폭락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987년 8월과 9월 초에 존스는 자신의 주식 롱 포지션을 체계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는 현금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10월까지 대규모 폭락이 올 것이라고 설명하는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10월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9월 내내 현금을 늘렸습니다. 10월 초까지 존스의 펀드는 상당 부분이 현금으로 전환되었고 다음 두 가지 매매를 위한 포지션을 구축했습니다. 시장은 10월 2일에 2722포인트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폭락은 17일 후인 10월 19일에 찾아왔습니다. 존스는 이미 시장에서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2008년은 여러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주택 거품을 인식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합니다. 마이클 버리는 2005년에 방어적인 포지션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평가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그의 연구는 그에게 전체 금융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주식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그는 현금을 확보했고 트레이드 두 번째와 트레이드 세 번째를 준비하며 그 현금을 보유했습니다. 존 폴슨도 2006년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주택 거품을 보았고 그것이 은행들을 파괴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폴슨은 주택 시장에 역배팅하기 위한 전용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이는 특정 목적을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현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항상 가장 보수적인 워런 버핏은 2006년부터 현금을 확보해오고 있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말이죠. 그의 현금 보유액은 2006년에 400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6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버핏은 현재 가격으로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았던 것이죠. 시장은 2007년 10월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때쯤 버리, 폴슨, 버핏 그리고 다른 이들은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붕괴는 2008년 내내 가속화되었지만 그들은 보호받았습니다. 지금 2025년 현재 워런 버핏은 3,25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250억 달러입니다. 이는 기업 역사상 가장 큰 현금 보유액입니다. 절대적인 규모는 물론 버크셔 자산 중 차지하는 비율로도 최고치입니다. 버핏은 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주식을 매도해 왔습니다.
그는 그의 애플 지분을 50% 줄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도 매도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4년 주주 서한에서 버핏은 명시적으로 매력적인 가격에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암호입니다. 모든 것이 고평가되어 있으니 지금 당장 빠져나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버핏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아마존 주식 130억 달러 이상을 매도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메타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메타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JP 모건 체이스의 CEO인 제이미 다이머는 CEO 재임 기간 중 처음으로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미국 기업 전반의 내부자 매도는 2007년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실제 재무 상태, 실제 고객 데이터, 그리고 진짜 문제들을 보고 있으며 현금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레이드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는 이미 시장에서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이는 1929년, 1987년, 그리고 2008년과 정확히 같은 패턴입니다. 붕괴가 일어나기 12개월에서 18개월 전에 나타나는 체계적인 이탈 말입니다. 두 번째 트레이드는 금 축적입니다. 이는 첫 번째 트레이드와 같은 12개월에서 24개월의 기간 동안 발생합니다. 그리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통화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죠. 금은 5,000년 된 해결책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929년 버나드 바루크는 20세기 초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의 공황들에서 거품을 일찍 알아차려 막대한 부를 축적했죠. 1929년에 바루크는 단순히 현금으로만 전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당한 포지션을 그것도 실물금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붕괴가 처음에는 디플레이션을 초래하겠지만 결국 통화 조작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금이 구매력을 보존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붕괴가 닥쳤을 때 금은 당시 공식 고정 가격이었던 온스당 20달러 67센트로 그 가치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934년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금의 가치를 온스당 20달러에서 35달러로 재평가함으로써 달러를 평가절하했을 때 금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달러 기준으로 69%의 이득을 보았다는 점입니다. 바루크는 완벽하게 포지션을 취했던 것입니다. 주식이 계속 하락하는 동안 그의 금 보유액은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1930년대 중반까지 바루크는 붕괴 이전보다 훨씬 더 부유해졌습니다. 1987년, 이 붕괴에서 금의 역할은 달랐습니다. 1987년은 하루 만에 발생했다가 빠르게 회복된 붕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1986년과 1987년 초의 붕괴를 예상하고 금을 매수했던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익을 보았습니다. 1987년 초 금은 온스당 300달러 정도였습니다. 10월 붕괴 동안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도피하면서 금은 온스당 47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58%의 상승이었죠. 이후 시장이 안정되면서 가격은 다시 하락했지만 이 트레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은 극심한 공황 속에서 부를 보호했습니다. 폴 튜더 존스는 방어적인 포지셔닝의 일환으로 현금과 함께 금 포지션을 보유했습니다. 이는 제대로 빛을 발했습니다. 2008년, 바로 여기서 두 번째 트레이드가 극도로 중요해졌습니다. 2007년 스마트 머니가 포지션을 취하기 시작했을 때 금은 온스당 600달러 정도였습니다. 2007년과 2008년 내내 금융위기가 전개되고 은행들이 파산하고 연준이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금은 급등했습니다. 2008년 3월까지 금은 온스당 1,000달러에 도달했고 2009년에는 1,200달러를 넘었으며 결국 2011년에는 1,900달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존 폴스는 세 번째 트레이드, 즉 모기지 공매도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 후 상당한 자본을 금에 투입했습니다. 그는 위기에 대한 연준의 대응이 대규모 통화 발행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발행은 통화 가치 하락을 의미하고 통화 가치 하락은 금 가치 상승을 의미합니다. 폴슨의 금 펀드는 그의 모기지 공매도 수익 외에 수십억 달러를 더 벌어들였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금을 보유했던 투자자들은 주식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자산을 3배로 늘렸습니다. 2025년 바로 여기서 두 번째 트레이드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지며 지금 전례 없는 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기록적인 속도로 금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에 중앙은행들은 3,000톤 이상의 금을 매수했으며 이는 1950년에 데이터 수집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3년 합산치입니다. 중국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인도, 튀르키예, 폴란드, 싱가포르 등 모든 국가가 금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달러에서 벗어나 자산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가 보는 것과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지속 불가능한 미국 부채, 피할 수 없는 통화 가치 하락. 금은 최고의 보호 수단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들만이 아닙니다. 억만장자 투자자들도 금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포트폴리오의 외에서 10%를 금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스탠리 드라켄밀러는 상당한 금 포지션을 공개했습니다. 폴 튜더 존스조차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로서 금을 소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금은 현재 온스당 4,500달러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왜일까요? 스마트 머니가 바로 지금 두 번째 트레이드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트레이드에서 현금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그 현금의 일부를 부의 보존을 위해 금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죠. 붕괴가 닥치고 연준이 무제한적인 돈을 찍어내며 대응하며 달러가 20에서 30% 평가 절하될 때 금은 온스당 5,000달러, 6,000달러, 어쩌면 1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입니다. 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구매력을 보존할 것이며 달러나 달러 표시 채권을 보유한 다른 모든 이들은 재산이 거덜날 것입니다. 2차 전략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지금 대규모 금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차 전략은 변동성 베팅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익을 내는 전략입니다. 1차 전략은 당신을 보호합니다. 2차 전략은 부를 보존합니다. 3차 전략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폭락이 발생하기 6에서 12달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붕괴할 때 수익을 안겨주는 금융 상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929년 케네디가 현금으로 전환하고 바루흐가 금으로 바꾼 후 다음 단계는 필연적인 하락에서 이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1929년에 사용 가능했던 상품은 주식 공매도였습니다. 케네디는 1929년 늦여름과 초가을 내내 여러 주식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했습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현재 가격에 팔고 나중에 더 싸게 되사서 갚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9월 내내 주식이 계속 오르는 동안 케네디는 차입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전략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10월에 폭락이 닥치자 주식은 며칠 만에 30%, 몇 주 만에 50% 하락했습니다. 케네디는 주식을 폭락한 가격에 되사서 대여자에게 돌려주며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했습니다. 그 차액이 그의 이익이었습니다. 케네디의 알려진 재산 축적액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에 따르면 그는 공매도 포지션으로 1,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3차 전략이 성공한 것입니다. 주식이 오르는 동안 프리미엄 지불의 위험을 감수했고 주식이 폭락하자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1987년 폴 튜더 존스의 3차 전략은 전설적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다큐멘터리 팀이 그를 촬영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부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현금을 모으고 금을 매수한 후 존스는 주가 지수 선물에 대한 풋옵션에 대규모 포지션을 매수했습니다. 풋옵션은 미리 정해진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시장이 2,700에 있을 때 S&P 지수에 대해 행사가가 2,500인 풋옵션을 매수하고 시장이 2,000으로 폭락하면 당신의 풋옵션은 계약당 500포인트의 수익 가치를 가집니다. 존스는 수천 개의 계약을 매수했습니다. 그는 수백만 달러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기다렸습니다. 시장은 1987년 10월 19일에 폭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508포인트, 즉 22.6% 하락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하루 낙폭이었습니다.
존스의 풋옵션 가치는 폭등했습니다. 그는 그날 1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의 펀드는 10월 한 달 동안만 62% 상승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는 그가 전화로 거래를 실행하며 실시간으로 수백만 달러를 버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촬영된 3차 전략 중 가장 완벽한 실행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케네디의 접근 방식과 동일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변동성이 폭발할 때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것입니다. 2008년 마이클 버리와 존 폴슨의 3차 전략은 이제 책과 영화 빅쇼트를 통해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버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직접 공매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골드만삭스와 다른 은행들과 협력하여 모기지 채권에 대한 신용부도 스왑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보험 계약과 같습니다. 버리는 보험 가입 명목 금액에 매년 대략 2에서 4%의 프리미엄을 지불했습니다. 만약 그가 1억 달러의 보험에 가입했다면 매년 200만에서 400만 달러를 지불한 것입니다. 만약 채권이 부도나지 않으면 그는 프리미엄을 잃었습니다. 만약 부도나면 그는 보험 가입 금액 전액을 받았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버리는 이 프리미엄을 지불했습니다. 그의 투자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주택시장은 계속 상승했고 그는 매달 돈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리는 3차 전략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초에는 버리가 보험에 가입했던 채권들이 부도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용부도 스왑이 지급되었습니다. 버리가 몇백만 달러의 프리미엄으로 매수했던 계약들이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되었을 때 수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그의 펀드는 7억 달러 이상을 벌었습니다. 존 폴슨은 더 큰 규모로 동일한 거래를 실행했습니다. 그의 펀드는 수백억 달러 규모의 신용부도 스왑을 매수했습니다. 주택시장이 붕괴했을 때 폴슨은 150억 달러의 지급금을 받았고 모든 펀드를 통틀어 20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4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것은 최대 규모의 3차 전략으로 수년간의 프리미엄 지불 끝에 헤지펀드 역사상 가장 큰 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2025년 3차 전략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며 그 상품들은 상업용 모기지 담보부 증권에 대한 신용부도 스왑, 주식 및 지수에 대한 풋옵션, 그리고 빅스 콜옵션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증권에 대한 신용부도 스왑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상업용 모기지의 채무 불이행에 대비한 보험 비용은 2021년 이후 300에서 500% 증가했습니다. 왜일까요? 정교한 투자자들이 상업용 부동산이 붕괴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영구적인 재택근무로 인해 40에서 50%의 공실률을 보이는 사무용 건물들, 3% 이자율로 만기가 도래하여 8% 이자율로 재융자해야 하는 모기지들,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부도는 필연적입니다. 이 신용부도 스왑을 매수하는 투자자들은 지금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과 2026년에 부도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 이 스왑들은 막대한 수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2008년의 서브프라임 스왑처럼 말입니다. 주요 지수에 대한 풋옵션도 그렇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에서 이례적인 활동이 목격되었습니다. 2025년 후반과 2026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풋옵션에 대한 대규모 기관 매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당 기간 동안 시장이 폭락할 것이라는 베팅입니다. 콜옵션 대비 풋옵션의 거래량을 측정하는 풋콜 비율이 1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콜옵션보다 풋옵션이 더 많이 매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관의 해징을 나타냅니다. 기관들이 보험을 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3차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빅스 콜옵션은 또 다른 신호입니다. 빅스는 시장 변동성을 측정합니다. 폭락 시기에 급등합니다. 빅스 콜옵션을 매수하는 것은 변동성이 폭발할 것이라고 베팅하는 것입니다. 2025년 내내 만기가 도래하는 빅스 콜옵션에 대한 대규모 매수가 있었습니다. 빌 에크먼은 2020년 3월의 거래와 유사한 해징을 고려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당시 그는 2,700만 달러를 몇 주 만에 26억 달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정확한 포지션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3차 전략이 활발히 진행 중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1929년, 1987년, 2008년, 그리고 지금 2025년에 걸쳐 동일한 세 가지 전략이 순서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폭락이 오기 12개월에서 18개월 전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자산 보존을 위해 금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시장이 폭락할 때 큰 수익을 안겨줄 변동성 상품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아무렇게나 고른 전략이 아닙니다. 이들은 동일한 조건에 대한 기계적인 대응입니다. 극단적인 고평가, 과도한 레버리지, 그리고 강제 청산을 유발하고 공황 상태를 초래하는 피할 수 없는 촉발 사건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패턴을 알아채는 투자자들은 매번 똑같은 세 가지 전략을 실행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전략이 왜 효과적인지 폭락의 작동 원리를 설명함으로써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주요 폭락은 동일한 순서를 따릅니다. 거품으로 시작합니다. 자산 가격이 펀더멘털 기초 체력과 동떨어진 수준으로 치솟는 거죠. 1929년에는 주식이 터무니없는 배율로 거래되었습니다. 1987년에는 가치평가가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신용거래 부채가 높았습니다. 2008년에는 사기성 대출에 기반하여 주택가격이 5해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2025년에는 버핏 지수가 185%에 달합니다. 주식은 국내 총생산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가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극단점이죠. 두 번째 단계는 환희입니다. 모두가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1929년에는 구두 닦기 소년들조차 주식 정보를 나누던 때였습니다. 1987년에는 프로그램 매매가 끝없는 수익의 비결로 여겨졌습니다. 2008년에는 모두가 전국적으로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025년에는 인공지능 AI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서사가 됩니다. AI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니 가치평가는 중요하지 않다며 그저 사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최대 레버리지입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는 레버리지가 수익을 증폭시키기에 모두가 더 많은 것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립니다. 1929년에는 90%에 달하는 신용거래 부채가 있었습니다. 1987년에는 포트폴리오 보험과 프로그램 매매가 합성 레버리지를 만들어냈습니다.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과 파생 상품이 금융 시스템의 50대 1의 레버리지를 만들었습니다. 2025년에는 신용거래 부채가 역사상 최고치에 육박하며 온통 레버리지 투성이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반가소해입니다. 무언가가 작은 하락을 유발합니다. 1929년에는 런던의 해트리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1987년에는 금리 인상과 프로그램 매매 오류였습니다.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무 불이행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상업용 부동산 채무 불이행, 지정학적 충격, 주요 기술 기업의 붕괴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요인이 반가쇠가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반가쇠가 다섯 번째 단계인 강제 청산 단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강제 청산입니다.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손실에 직면하면 마진콜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강제로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매도는 가격을 더 떨어뜨리고 이는 다시 더 많은 마진콜과 강제 매도를 유발합니다. 이것은 연쇄적인 하락, 즉 파멸의 나선을 만듭니다. 가격은 펀더멘털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강제 매도 때문입니다. 이것이 폭락이 그렇게 빨리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의 파도처럼 휩쓸려 가는 거죠. 여섯 번째 단계는 공황입니다. 두려움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두가 팔아치웁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그저 시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유동성은 사라지고 매수 호가는 증발합니다. 가격은 폭력적으로 하한가를 뚫고 떨어집니다. 빅스 지수는 50, 60, 70까지 치솟습니다. 시장은 몇 주 만에 20%, 30%, 40% 폭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폭락이며 이때 세 가지 전략이 빛을 발합니다. 첫 번째 전략, 현금은 강제 청산되지 않고 강제로 매도당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
금은 연방준비제도 Fed가 시스템을 구제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기 시작할 때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을 쥐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자산을 보존하는 거죠. 세 번째 전략, 변동성 상품은 폭락 그 자체에서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풋옵션, 신용부도 스와프, CDS, 빅스 콜옵션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을 때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은 폭락 과정의 모든 단계를 포괄하며 그것이 바로 매번 성공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현재 우리는 어디에 와 있을까요? 우리는 폭락 직전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큰손 투자자들은 기록적인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버핏은 3,25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부자 매도는 2007년 수준에 달합니다. 그들은 이미 시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3년간 3,000톤의 금을 매입했습니다. 금 가격은 4,5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산 보존 전략이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신용부도, 스와프, CDS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풋옵션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빅스 콜옵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동성 베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세 가지 전략이 모두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폭락이 오기 12개월에서 18개월 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역사적 패턴에 따르면 폭락은 2025년 말 또는 2026년에 찾아올 것입니다. 촉발 사건이 일정을 앞당기면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더 오래 유지된다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명확합니다. 18개월 안에 폭락이 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폭락이 오면 S&P 지수가 현재의 6,600 수준에서 3,500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지고 상업용 부동산이 붕괴하고 지역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며 실업률이 4%에서 9%로 치솟을 때 이 세 가지 전략은 큰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현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바닥에서 자산을 매수할 자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동안 구매력을 보존할 것입니다. 변동성 상품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풋옵션과 스와프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숨겨진 네 번째 전략이 따라옵니다. 세 가지 전략이 결실을 맺고 당신이 자본을 보존하고 부를 보호하며 폭락에서 수익을 거둔 후에 당신은 최대한의 공포 속에서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50% 하락한 주식을 사고 강제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을 사며 청산되는 기업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929년 대폭락 이후 케네디가 했던 일이고 2008년 워런 버핏이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하여 바닥을 잡았던 일입니다. 2020년 3월 에크먼이 26억 달러의 수익금을 사용해 폭락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했던 일입니다. 네 번째 전략, 즉 바닥에서 매수하는 것은 세대를 이을 부를 창출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해야만 네 번째 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패턴을 완벽하게 실행할 수 없습니다. 수억 달러의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고 기관급 신용부도 스와프에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전략의 간소화된 버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 현금 확보입니다. 현재 주식의 60에서 70% 투자하고 있다면 40%까지 줄이십시오. 그 차액은 현금이나 단기 국채로 보유하십시오. 네, 시장이 계속 상승하면 일부 수익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폭락이 오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중 30%는 보호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30%는 시장 바닥에서 막강한 구매력이 됩니다. 두 번째 거래, 금을 매수하십시오. 포트폴리오의 외서 10%를 실물 금이나 금 ETF에 투자하십시오. 금광 주식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할당된 실물금 보관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폭락이 오고 연준이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면 금값은 치솟을 것입니다. 이는 구매력을 보존해 줍니다. 세 번째 거래, 보호를 매수하십시오. SPY, 즉 S&P 500 지수 ETF에 대한 풋옵션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6에서 12개월 내 만기되는 풋옵션을 현재 수준보다 10에서 20% 낮은 행사가로 매수하십시오. 포트폴리오 가치의 1에서 3%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이 폭락하면 그 풋옵션은 여러분이 지불한 금액의 5에서 10배를 돌려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하지 않으면 프리미엄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험입니다. 필요할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도 보호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준비입니다. 폭락이 오고 시장이 40에서 50% 하락하며 모든 헤드라인이 자본주의의 종말을 예측하고 실업률이 치솟고 은행들이 파산할 때 여러분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싶은 우량 기업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견고한 재무제표, 낮은 부채,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필요로 할 제품을 가진 회사들 말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존슨앤드존슨, 프록터앤드갬블, 살아남고 번성할 우량 기업들입니다. 이 회사들이 50% 할인 판매될 때 여러분은 첫 번째 거래에서 보호한 현금으로, 두 번째 거래에서 보존한 구매력으로, 세 번째 거래에서 얻은 수익으로 매수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마비될 때 여러분은 공격적으로 매수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세 가지 거래의 기술적인 실행이 아니라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매수할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리적 강인함이 폭락장에서 부자가 되는 투자자들과 모든 것을 잃는 투자자들을 갈라놓습니다. 케네디도, 바루도, 폴 튜더 존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버 폴슨, 버핏, 아만 모두 그것을 가지고 있었죠. 두려움이 극대화될 때 행동하려는 의지, 그것이 진짜 비결입니다. 이 패턴에 따른 시간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폭락이 오기까지 12에서 18개월의 기간에 있습니다. 이는 폭락 예상 시기를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상반기로 잡습니다. 더 빨라질 수도 약간 늦어질 수도 있지만 그 기간 내에 세 가지 거래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현금이 확보되고 금이 축적되며 변동성 베팅이 이루어지고 스마트 머니는 이미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촉발 사건이 발생하면, 즉 상업용 부동산 채무 불이행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거나 주요 은행이 파산하거나 지정학적 위기가 터질 때 폭락은 빠르게 가속화될 것입니다. 시장은 몇 주 안에 20에서 30% 하락하고 이어서 몇 달에 걸쳐 또 다른 20에서 30%가 하락할 것입니다. 바닥은 패닉이 극대화될 때 아마 2026년 중반에서 하반기에 도달할 것입니다. 실업률은 9에서 10%에 이를 것입니다. S&P 지수는 3,500선에서 바닥을 찍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이하로 하락할 것입니다. 연준이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면 금은 5,00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것입니다. 그 바닥, 그 극심한 두려움의 순간, 그때 네 번째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은 보호한 모든 자본과 벌어들인 모든 수익을 투입하여 모든 우량 자산을 헐값에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시장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포지션이 3배 또는 4배가 되는 동안 외서 10년 동안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패턴입니다. 18에서 36개월에 걸친 4가지 거래, 제대로 실행된다면 후대까지 이어질 풀을 창출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3가지 거래는 비밀이 아닙니다. 내부 정보도 아니고요. 폭락은 늘 동일한 기계적인 순서를 따르기 때문에 반복되는 기록된 역사적 패턴입니다. 극단적인 가치평가, 과도한 레버리지, 촉발 사건, 강제 청산, 패닉, 그리고 이를 미리 내다보는 투자자들은 3가지 거래를 합니다. 현금으로 전환하고 금을 매수하고 변동성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이 거래들은 1929년에 통했습니다. 1987년에도 통했고 2008년에도 통했으며 지금 2025년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투자자들에 의해 실행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3,25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거래입니다. 중앙은행들이 3,000톤의 금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거래이고 헤지펀드들이 신용부도 스왑과 풋옵션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거래입니다. 패턴이 실시간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질문은 여러분이 이 패턴을 인식하고 그에 맞춰 포지션을 잡을지 아니면 무시하고 폭락장을 버티며 재산의 30에서 50% 이상을 잃을 것인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무시할 것입니다.
그들은 늘 그랬듯이 말이죠. 그들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AI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연준이 시장을 구할 것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가치평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믿을 것이며 1929년, 1987년, 그리고 2008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이 패턴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간소화된 버전의 세 가지 거래를 실행할 것입니다. 자본을 보호하고 부를 보존하며 폭락장에서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매수하여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 가지 거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패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폭락은 오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포지션을 잡으십시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패턴을 보여주었다면, 만약 여러분이 이제 모든 폭락 전에 동일한 세 가지 거래가 통한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12에서 18개월 동안 저는 모든 신호, 모든 내부자 매도, 중앙은행의 모든 금 매수, 신용부도 스왑 가격의 모든 급등, 폭락이 다가오고 있다는 모든 경고 신호를 추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실시간으로 패턴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아직 세 가지 거래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정확히 언제 실행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금융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턴 인식입니다. 이 패턴은 지난 한 세기 동안 4번 반복되었습니다. 1929년, 1987년, 2008년, 그리고 지금 2025년. 세 가지 거래는 동일합니다. 순서도 동일합니다. 결과도 동일할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포지션을 잡으십시오. 폭락이 오면, 이미 시작되면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거래는 폭락이 오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폭락 전입니다.